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두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치솟는 온도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더불어서 여름철 온열 질환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여름철 더욱 조심해야 될 온열 질환 그리고 식중독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입니다. 영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정한솔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5월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런 온열 질환, 식중독 환자들이 응급실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확실히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더 빨리, 더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응급실에도 무더위에 밭일하다가 쓰러지신 어르신, 운동 중에 탈진한 학생, 열사병 증세로 발견된 독거 어르신, 캠핑카나 차량 안에서 열에 노출되신 분들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열사병을 중심으로 냉방병과 식중독까지 여름철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위험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도요, 교수님 정말 느끼시겠지만 무더위와의 이제 전쟁이거든요. 너무 덥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종결되면 좋겠는데 폭염이 몰고 온 불청객, 우리 온열 질환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온열 질환이 어떤 거예요? 온열 질환은 말 그대로 고온 환경에 노출돼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와 무기력감이 생기는 열탈진, 근육의 통증성 경련이 오는 열경련,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의식이 흐려지는 응급 상황이라서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흔히 겪는 단순 피로라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지만 방심했다가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생각할수록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 몸이 알아서 안에서 체온 조절을 해주고 그럼요.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체온 조절의 일환이 바로 더울 때 나는 땀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인중에 땀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지금도 좀 그래요. 사실 지금도 좀 그런데 네. 몸이 참 신기하네요, 교수님. 네, 우리 몸은 꼭 외부에서 열을 받지 않더라도 세포 대사나 근육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울 때는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흘리기 위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추울 때는 몸을 떨게 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덕분에 우리 몸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네. 한 36.5도 전후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시상하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마치 파업을 하듯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날이 더워질수록 어린아이나 고령자는 외출을 자제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아이들이나 고령자에게 온열 질환이 더 잘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 분비도 줄어들고 피부 혈관을 확장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체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탈수나 열사병 증상이 더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아직 체온 조절 시스템이 미숙해가지고 조금만 더워도 이제 체온이 금방 올라가고 쉽게 지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령대에는 보통의 성인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온열 질환이 사실 참 무서운 게 네. 이게 자칫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지난 7월이었죠. 한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궁금해요. 더위가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걸까요? 네. 온열 질환, 그중에서도 열사병은 단순한 더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장시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현장 작업자의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더워도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수분도 제때 섭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시상 하부가 체온을 조절하려고 애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수분과 전해질 공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치솟고 뇌를 포함한 심장, 간, 콩팥 같은 주요 장기들도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근육세포가 녹아내리는 횡문근 융해나 혈액 응고 이상이 동반되면서 빠르게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시간 안에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빠른 인지와 응급 처치가 생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우리가 흔히 더울 때 뭐 더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정도의 증상이 열사병까지는 아닌 거죠, 교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더위 먹었다는 상태는 보통 열사병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사병 정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된 다음에 기운이 없고 근육이 좀 저릿하고 땀이 비오듯 나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아직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수분만 잘 보충해줘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 일사병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일사병과 열사병 그 차이를 좀 짚어주시죠. 일사병과 열사병은 둘 다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온열 질환이지만 중증도와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사병과 열사병의 주요한 차이점은 체온과 땀이 나는지 여부 그리고 의식입니다. 먼저 일사병은 체온이 37도에서 39도 정도지만 열사병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40도 이상으로 체온이 치솟게 됩니다. 또 일사병은 이제 피부가 축축하게 땀이 나는데 열사병은 반대로 땀이 없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차이점은 의식인데요. 예. 일사병과는 달리 열사병은 소리쳐서 말을 걸거나 강한 신체적인 자극을 줘도 전혀 반응이 없는 수준으로 의식이 떨어집니다. 열사병은 일사병과는 달리 단순히 휴식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여기 제가 기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혹시나 이 일사병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게 열사병으로 그러면 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질환은 마치 제가 다른 질환인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은 열사병 전 단계가 일사병이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잘 풀어주셔가지고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열사병도 어떻게 보면 온열 질환 중에서 중증 질환이니까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가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 보자면은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30분 이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거나 아니면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체온을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느냐입니다. 단순한 해열제는 효과가 없고요. 수액을 맞고 찬 물수건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식히고 필요하면 특수한 냉각 장비를 쓰기도 합니다. 또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장기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뇌를 포함한 전신 장기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날이 더워지는 만큼 이 열사병을 발견했을 때 좀 응급처치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보통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니까 온열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교수님이 해열제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열사병의 열은 감기처럼 체내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열이 아니라 외부의 고온에 의해서 몸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써서는 효과가 거의 없고 네. 오히려 약물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에서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을 물리적으로 식혀주는 겁니다. 의심 환자가 발견되시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그늘이나 실내로 환자를 옮기시고요. 옷을 느슨하게 풀고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으로 목 주변,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같은 혈관이 많이 지나다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선풍기를 틀고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의식이 있다면 물을 먹여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미 의식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은 억지로 물을 먹이시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된다. 꼭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온열 질환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어떻습니까? 위험 신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열사병은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거를 열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머리가 띵하고 메스껍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온몸에 기운도 없고 땀도 잘 안 나거나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쥐가 날 것 같은 느낌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몸이 더 이상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구토 증상이 있을 정도로 심하면은 가정에서 스스로 치료하기보다는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고 방치하게 되면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요. 특히나 운동할 때도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운동하다가 열 경련을 일으키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주로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큰 근육에서 갑작스런 경련이 나타나는데요. 주된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과도한 손실 때문입니다. 운동 중에 물 섭취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만 과도하게 드신 경우에는 체내 전해질 농도가 희석이 되면서 근수축에 장애가 생기고 근경련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경련이 일어날까 봐 사전에 이게 차단하는 그냥 안 하시는 예방해서 거잖아요. 맞아요. 핑계 댄 거예요. 그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수님 보면은 막 경련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어디에서 스프레이 같은 걸 꺼내가지고 막 뿌려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자기 몸에 뿌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운동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마 쿨링 스프레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축구 선수들이 다리에 경련이 생기면은 쿨링 스프레이 뿌리는 거를 뭐 TV에서라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제품들은 즉각 시원해지는 냉각 효과랑 이제 그로 인한 국소 마취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증의 즉각적인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열 경련의 근본적인 원인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소 마취만 해둔식이기 때문에 물론 급할 때 응급처치용으로는 좋습니다. 괜찮지만 이것만 믿고 수분, 전해질 보충 없이 다시 운동을 강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뿌리는 파스 스프레이는 뭐 임시 방편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씨로 인해서 뭐 많은 근육의 경련도 발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손발이 좀 많이 붓는 부종이 나타난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 부종이란 이제 더운 환경에서 손, 발, 다리 등이 갑자기 붓는 증상입니다. 고온에 노출되면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립니다. 이때 일부 혈액이 심장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면 손발에 고여서 붓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고령이나 이제 만성질환자, 임산부에게 흔하고 겨울철에 갑자기 더운 나라로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장시간 놀러 다니신 경우에도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주로 아침보다는 오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열부종은 대체로 일시적이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붓는 부위, 예를 들면은 다리를 책상 위로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고 냉찜질,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빠른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단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숨이 찬 증상까지 동반이 된다면은 이때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엔 그 날씨가 보니까 9월 들어서도 상당히 덥습니다. 앞으로 2달 이상은 계속 더울 것 같은데 이 온열 질환을 좀 예방하고 폭염 시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온열 질환은 간단한 예방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물을 자주 드시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그때 가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탈수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샤워나 미지근한 물로 몸을 자주 식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밝은 색의 옷, 공기가 잘 통하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으시고요. 양산이나 모자, 선크림 같은 걸로 햇볕을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가리시고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폭염이 심한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혹은 기타 이유로 야외 활동을 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2시간에 한 번이라도 그늘에서 쉬어주고 반드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고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독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어린이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상태를 살피시는 게 좋고요. 차량에 아이나 동물을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갈증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물을 먹는 게 저도 참 힘들었는데 이게 또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교수님, 무더운 여름철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저는 식중독이거든요. 제 동생도 식중독 때문에 요 며칠을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정말요? 네.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상이요, 뭐 식중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설사, 그리고 또 뭐 배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 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등이 체내에 들어와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짧게는 음식 섭취 후에 1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2, 3일 뒤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서 배탈은 과식이나 어떤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복통과 설사 증상이 생긴 것으로 발열이나 전신 증상은 거의 없고 대개 하루 이틀이면 호전이 됩니다. 열이 나고 설사가 지속되고 탈수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한 배탈보다는 식중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식중독은 또 원인균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증상도 다르고 또 뭐 치료 예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식중독의 원인균 얼마나 다양한가요? 식중독의 원인균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바이러스 식중독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상한 음식을 섭취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살모넬라균은 채소나 과일, 날고기, 계란 껍데기 등에 잘 묻어 있고 비브리오균은 오염된 생선이나 조개, 회 같은 생해산물에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흔히 물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행자 설사를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도 주의해야 할 균주입니다. 균이 참 다양한데요. 다행히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전염되고 예방법도 유사합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시에 증식이 억제되고요. 60도 이상의 열에서 30분 이상, 70도 이상에서는 5분만 가열해도 균이 거의 사멸합니다. 조리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식재료를 냉장고 밖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충분히 익혀 드시면 대부분의 식중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7월 초였습니다.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13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그 살모넬라균이 원인이었거든요. 네, 김밥처럼 달걀이 들어간 음식은 살모넬라균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모넬라균이 주로 달걀 껍질 표면에 있기 때문인데요. 닭의 항문 주변에 있던 균이 알이 나오는 과정에서 껍질에 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걀을 맨손으로 깨고 그 손으로 다른 재료를 만지면 살모넬라균이 음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는 등 이제 위생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식 그냥 뭐 냉장하면 괜찮다. 네. 이걸 이제 고급 단어로 냉장고 만능설이라고 하고 또 아예 가열하면 돼, 철원아. 네. 이걸 이제 가열 만능설. 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어머. 근데 심취돼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여름철에 음식 보관 이제 할 때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꿀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괜찮다. 한번 데우면 안전하다. 네. 또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냉장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단지 증식을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한 음식이라면은 냉장고에 넣어도 균은 여전히 살아있고 위험성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균은 죽더라도 이미 생성된 독소는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는 냉장고에 음식을 다시 넣어서 균이 증식하거나 독소를 내뿜을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보관할 때는 밀폐, 드실 때는 속까지 충분히 가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냉장고 안에 넣었다고 해서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증식을 늦출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정리 한번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만약에요, 그 장염약이나 지사제가 이게 식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까요?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는 사실은 우리 몸이 균이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방어 반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제를 복용하면 회복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서 설사는 억지로 막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설사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분 보충은 깨끗한 물이나 끓인 보리차,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셔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온 음료는 전해질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기는 한데 환자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이온 음료에 포함된 당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설사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설사나 보통이 더 심해지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과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도 맞아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계신데요. 이러면 오히려 설사를 더 유발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음이나 바나나, 삶은 감자처럼 기름기 없고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시고 차츰 회복이 되면 두부나 익힌 채소, 생선 같은 것을 하나씩 반찬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식중독은 뭐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네. 걸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되게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 식중독 때문에 병원을 정말 가야 될 일이 있고 아니면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식중독은 크게 5가지 증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둘째는 설사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셋째는 모통이 너무 심하고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경우, 넷째는 물을 마시면 바로 구토가 나와서 하루 이상 물을 못 드신 경우, 네. 마지막으로는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입니다. 여기 해당되시면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름철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은 중증일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온열 질환과 또 식중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핵심 수칙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날 음식을 피하고 중심까지 충분히 익혀 드십시오. 둘째, 조리 전, 식사 전,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셋째, 칼, 도마는 육류용과 채소용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고, 넷째로 수세미는 자주 교체하거나 일회용을 쓰시고, 행주는 자주 삶고, 고무장갑은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생고기나 해산물은 직접 만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음식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이번 여름 식중독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에 우리가 함께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정한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